팟빵 보이스 크리에이터 콘테스트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팟빵에서는 팟캐스트 프로그램 1만 개 돌파 기념으로 보이스 크리에이터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숨겨왔던 나만의 목소리가 있다고요? 연예인, 정치인, 동물 성대모사까지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발한 소리들을 들려주세요. 총 상금 1,000만 원과 팟빵 오리지널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팟캐스트 스타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예선은 7월 6일 목요일까지 접수받으며 이후 본선은 7월 17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응모는 팟빵 앱에서 바로 참여하시거나 pr@팟빵.com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팟빵 앱 이벤트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프로그램 1만 개 돌파 기념 보이스 크리에이터 콘테스트, 다재다능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6월 12일 월요일 제7회 1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고요. 안녕하세요. 봉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수입니다. 네, 한 주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돌아오셨어요, 봉따님? 예, 저 지난주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좀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우리 지금 이 경제데이트 팟캐스트 방송 진행하시는 두 분들이 다 직장인이시죠? 직장인들인데, 우리 제리님은 원래 이제 이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유럽 여행 계획이 있으셨죠? 그쵸.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녀오신 거고, 우리 봉따님은 또 뭐 직장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일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자원봉사 하신 것만으로도 대단히 감사하죠. 지난번 안 나오신 방송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들어봤죠. 네. 들어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할 때랑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톤이나 네. 그 어조가 달라요. 손님 오셨을 때?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부드럽고, 되게 그 착한 사람 모드라고 할까? 전혀 안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게스트로 초대를 했는데, 뭐 정치인도 아니시고, 와서 이렇게 우리 경제데이트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십사고 이렇게 모신 분인데, 그분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드려야지, 어떻게. 아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처음으로 외부 게스트를 초청을 해서 했는데, 저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경제데이트 팟캐스트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신청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게스트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참가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 주십시오. 신청은 저희 연구소 우리 길경식 이사님한테 그 연구소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아마 신청하시고 나서 한 1, 2주 후쯤에는 게스트로 참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물건 해치지 않으니까요. 아니, 물건 해치세요. 지금 저를 이렇게 이상한 흉악한 사람으로 몰아갑니까? 기리사님이 물어보셨는데 너무 지금 차이가 확 느껴져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소장님 뭐 머리에 뿔 나거나 하신 분 전혀 아니고요. 되게 부드럽고 좋으신 분이니까요. 오해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은 제가 고생해서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거나 그걸로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판해야 될 건 비판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꾸짖을 자격이 있죠. 그러나 외부 손님으로 오신 경우에 그분이 무슨 이렇게 제가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그건 정말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그런 구별 정도는 할 줄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로 마무리하시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시정 연설을 했잖아요. 네. 네. 그 내용을 뭐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지난주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11조 2천억 원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만 이 예산안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돈을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지금 국회에서 이걸 심의하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이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거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부분의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 국민의 삶이 지금 고단한 이유는 일자리 문제 때문이고, 이 일자리 문제의 원인이 이게 정치의 문제다. 정치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대통령이나 그 기존의 시정 연설에서 볼 수 없었던 이제 PPT 그걸 준비해가지고 했던 게 좀 눈길을 끌었고, 이게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네. 또 이번 추경에 대해서 이제 산무 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없는 게 뭐냐 하면 SOC 예산은 이제 집어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가로 증세를 하지 않은 이제 추경 예산안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예산안을 크게 4가지 특징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년을 최우선에 놓고 청년에게 필요한 공공 일자리와 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이다. 세 번째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추경으로 고용 문제를 개선을 하고 소득 격차의 확대를 막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늘려서 기존의 어떤 성장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네. 그래서 추경을 꼭 통과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네. 한 달 만에 국회에 나와서 시정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요? 그냥 한 달 만에 딱 그 기간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적인 상황이겠죠. 미국 오바마 대통령 때 봐보세요. 원고 없이 그냥 멋있게 잘 하잖아요. 하물며 영어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유, 어려운. 그러니까 그 사소한 그런 것마저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조금 무섭죠. 이번에 산무 추경을 보면 그 SOC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거를 안 하겠다. 근데 국채 발행을 안 하겠다. 그다음에 뭐 증세를 안 하겠다. 뭐 증세를 하기에는 지금 올해 뭐 다 세입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네. 지금 추경 갖다가 증세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도 일단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뭐 산무라고 해서 이미지적으로 한 요 세 가지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작년 가을인가요? 그때도 추경 이제 박근혜 때 있었는데, 그때가 11조 6천억인가를 또 작년 가을에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뭐 조선, 뭐 산린에 만회하면서 네. 집중적으로 했었죠. 돈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그 추경 11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 이 추경 금액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요런 순서에 그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요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뭐 추경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잠깐 잠깐 했었죠. 이야기를 네. 했었고, 일자리 문제도 이야기를 좀 했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문제 이제 뭐 산무라고 해서 굳이 뭐 SOC는 안 하겠다. 필요하면 해야죠.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정말로 필요하고 나름대로 충분한 타당성이나 근거가 있으면 해야 되죠. SOC는 안 하겠다라는 것 어떤 일종의 이제 뭔가 정치적 이제 선언이죠. 뭐 워낙 이제 그 4대 강이나 뭐 이런 그 앞 정권들이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SOC에 관련해서 또 그 워낙 그 부정부패 비리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이제 염두에 두고 뭐 한 정치적 발언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 추가로 이제 국채 발행을 안 한다. 말하자면 이제 빚을 안 내지 않고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뭐 그건 달리 말하면은 지금 세수가 남았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이미 다른 사업을 하기로 정해져 있었던 그 예산을 그걸 변경해서 이쪽으로 네. 돌린다 뭐 이런 걸 의미를 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추경이기 때문에 원래 그 사용하기로 했던 예산은 추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건 원래 예산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세수가 많이 늘었다든지 아니면은 지출하기로 했던 것들 가운데서 지출이 좀 어려워지는 것은 좀 잉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남아 있다든지 하여튼 그 뭔가 그 이렇게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뭐 그런 걸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11조 원을 추가로 그러니까 근데 올해 이제 2017년도 예산이 예컨대 총 지출이 400조 원이었다라고 하면 이 400조 원에서 11조 원만큼 더 늘어나서 411조 원으로 늘어난 건지 400조 안에서 불용액 사용하지 않는 그 아니면 세수가 좀 늘어나서 예산 이제 연초에 이제 그 세수 예산을 예산을 예상을 하고서 세출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이제 이 정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하거든요. 근데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거쳐버리는 경우죠. 담배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수입이기 때문에 지출 용도가 없는 뜬 돈이죠. 공중에 뜬 돈이죠.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쓰겠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냥 거의 9조 원 가량. 네, 아마 거의 담배세 증하고 지금 이제 이건 이제 뭐 부동산 거래세는 지방세니까 아마 지방세는 뭐 이게 중앙 정부가 하기는 좀 그렇고 좀 그와 연계해서 이제 뭐 했을 수는 있을 뭐 할 가능성은 있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감사원이 전체로 예산을 얼마만큼 이제 결산을 보면은 이제 실제로 증액된 게 얼마냐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산 말씀하셔서 문득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내년 예산안을 좀 추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6% 정도 올린 이제 424조. 를 내년 예산으로 이제 올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9월서부터인가 이제 국회에서 그걸 갖고 심의를 하겠죠. 네, 되게 이제 이제 예산안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정부도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기업이 내년도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 이제 10월 달이나 11월 달부터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전부 이제 사업 계획을 짜죠. 사업 계획을 짜고 그 관련된 지출들을 이제 대충 정하죠. 그게 이제 아니죠. 이른바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부나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안을 올려가지고 취합해서 기획조정실이나 종합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그 안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사장에 쌓여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기업에서 그걸 이제 만들면은 실무진에서 만들면은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사회로 올라가요. 이사회에서 이사회 안건 올라가서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내년도 사업 안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 예산안이랑서 정부 각 부처가 기업으로 치면은 이제 각 기업의 부서들이 지금 내년도에 우리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산 지출이 있습니다. 그걸 취합을 해서 일단 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되게 일정상으로는 6월 말까지 이제 만들게 돼 있어요. 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변경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정부 안을 만들면 이제 기업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에 해당하는 국회죠. 네. 이제 9월달 정기국회에 그걸 제출을 하는 거예요. 제출을 하면 이제 국회에서 그걸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미국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네. 저 압니다. 예,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심의만 하는데 미국은 편성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미국도 방식은 절차나 이렇게 형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미 의회가 연방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을 안 해버리면 연방 정부 기관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 그 승인권은 절대적으로 의회한테 대통령한테 있지 않아요. 의회에 있어요. 근데 한국은 국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준예산으로요. 네, 전년도 예산을 추정해서 일단 써버려요. 그러니까 국회가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견제를 못해요. 이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지금 헌법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가 딴 데로 흘러가니까. 네. 하여튼 정부 예산안 나왔다라는 게 그 정도인데 이제 증액이 6%에서 24조가 늘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마 대체적으로 그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그렇죠. 뭐 3%, 4%도 이번에 좀 많이 오른 느낌이긴 해요. 네. 대체적으로 그 늘어나는 그 수치가 뭐냐면 사회복지 관련 기금 증액이에요. 국민연금하고 건강의료보험료.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은퇴자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이제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정도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다른 이른바 복지 관련한 그 예산 지출 증액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 SOC 부분은 확실히 주는 듯한, 그 다음에 반대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 쪽에는 확실하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 예산 늘어나는 게 정말로 세금을 걷어서 걷은 돈으로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다 국민연금 지급액하고 건강의료보험료 지급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뭡니까? 국민이 낸 거죠. 강제 저축을 해놓은 거예요. 강제 저축을 해놓은 거죠. 그 강제 저축을 해놓은 걸 이제 내가 은퇴해서 이제 그걸 돌려받거나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로 이렇게 이제 대신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 매년 걷어들이는 세금으로서 복지 비용을 늘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 이제 세금으로 걷어들여 가지고 쓰는 걸 일반 예산이라고, 통상 일반 예산이라고, 일반 회계라고 불러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근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뭡니까? 기금이죠, 기금. 예. 그러니까 이 기금은 일반 회계가 아니죠. 그렇죠. 기금 회계죠. 예, 기금 회계죠. 그러니까 일반 회계,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하는 일반 회계로 복지 지출은 그렇게 또 생각만큼 늘어나지는 않아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반응이 어떤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더민주하고 국민당하고 바른정당이 자기네들을 빼고 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로 합의를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기습적 합의다, 날치기 합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추경 합의안에 대해서 절대 의사 일정에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한 반대를 표현하고 있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소통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내용, 그러니까 사실 알맹이가 없다라고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둘 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는 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추경을 통해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게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좀 기존에 하던 이야기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기사에서는 보면 이번에 이 일자리 추경 내용 안에 상세 내용에 살펴보면 정부 부처의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데 2천억 원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네. 이게 일자리 추경하고 LED 교체 사업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하면서 이런 좀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하고, 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뭐 펀드를 조성하거나 융자 지원해 주는 건 기존에도 계속 해오던 사업 내용인데 이걸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번 정부에서 사실 이 일자리 추경이란 걸 좀 세밀히 살펴보고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금액을 11조 2천억 원이라는 걸 정해놓고 이걸 이제
어떤 왁구를 메꾸듯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도 말씀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정기획위원회를 네. 말씀드렸죠. 네. 네. 통신비 문제 같은 경우도 아, 그런 예. 경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 그 국정기획위원회에 있는 이제 교수라든지 이런저런 사람들이 참여를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를 거다. 네. 모르니까 각 부처 실무국장급들을 뭐 불러 모았다. 니네들이 한번 보고 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웃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지금 추경도 그 구조나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신비나 미래 창조부 담당 국장이나 국시장도 와봐 가지고 야 대통령이 이렇게 공약을 했어. 그래서 기본 요금 없애는 방안을 가져와.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더민당이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 타당성이 있는지조차도 검토 안 하고 그냥 던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공무원들한테 윽박지른다.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미창부는 일단은 2번 정도 그 빠꾸를 맞았죠. 요 통신비 그죠.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본 요금 인하가 뭐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기본 요금이 아니더라도 통신비 부담이 그게 좀 크다. 예, 크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저렴하게 그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는 있죠. 당연히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걸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어요.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통신비 부담이 너무 많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쟤들 이익을 너무 많이 내고 있어. 좀 줄여야 돼. 이익을 좀 줄여야 돼. 통신비 인하를 좀 시켜. 그러면 차라리 뭔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최소한도의 그쪽 관련한 이렇게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쪽 분야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거 인하할 수 있느냐 들어보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실현 타당성이 있는가 가능한가 또 조금 생각을 해보고 던졌더라면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통신비 요금을 인하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도 우리 그 선거 전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냈다. 그러니 니네들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내가 국정기획위원회 한 자리 했어. 딱 가서 앉아. 미래 창조국학부 공무원들 와봐. 야 대통령 공약으로 통신비 기본요금 없앤다고 그랬는데 니네들 안을 올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그쪽 관련된 뭐 선생님들이나 관련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아유 별 말씀 다 하세요. 지금도 다 죽으려고 그래요. 어딜 낮춥니까? 좀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옛날식이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반독재 독재 또 뭐 반민주 투쟁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마치 그냥 정치하는 거고 그것이 국가 경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옛날 사고 방식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경제 문제가 이제 절실한 걸로 바뀌어진 상황에서는 이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되고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글로벌 산업들이 경쟁 관계나 구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경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각 나라의 사정들이 어떻고 저번에 우리 전기요금 이야기 하나만 해도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이제 국가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는 게 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3사가 네. 물론 이제 뭐 3G, 4G, 5G 가면서 그 주파수 대역대를 사면서 큰 돈을 이제 치르고 사오긴 합니다만 3사가 이렇게 단합을 했는지 뭐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3사 구주 안에서 뭐 물론 알뜰폰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름의 카르텔이건 아니건 간에 이렇게 스크랩자고 딱 있어버리면 통신료가 인하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대 난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은 또 음성보다도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 똑같은 말인데 통신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기존 정치권들이 뭐 도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들이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요금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서 시장 이렇게 자율적인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그게 정책인 거죠. 정책인 거거든요. 그런 걸 연구하고 그런 훈련을 쌓아서 그래서 나라를 경영하라는 거예요. 또 그런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가격 인하할 수 있는 묘책이 있으신 거야. 근데 난 말 못해. 뭐 그런 느낌이 뉘앙스가 좀 있어요. 맞죠? 예, 있어요. 있는데 예. 아마 제가 나중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대안을 들어보시면 다 무릎을 치실 거예요. 근데 뭐 말씀 못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일자리 추경 이야기에서 이제 그게 11조 원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짜 맞추다 보니까 무슨 2천억을 형광등을 LED도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일자리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 저는 선거 전까지만 해도 무슨 보편적 복지네, 급식이네, 무상교육이네, 막 복지를 떠들었죠. 특히 2012년 대선 때는 그런 그 복지마저도 그 당시 이제 새누리한테 뺏겨버렸죠. 무슨 행복공약. 네. 느닷없이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먹고 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어떻게 좀 해줘봐라는 식으로 이제 뒤로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새누리당도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 복지공약으로 그냥 180도 그냥 선회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만 이번 선거 때도 뭐 이렇게 급하게 한 선거에서 그런 뭐랄까 좀 했지만 그래도 복지 문제를 떠들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복지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그 추경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지금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계속 아예 그러니까 이게 그럼 2012년에 떠든 복지는 뭐였냐 이거예요. 또 선거 전까지만 해도 떠들었던 복지는 뭐냐 이거예요. 그건 일자리를 위한 복지가 아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정책 아카데미 이야기가 흘러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흘러나갔다라는 거예요. 정책 아카데미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미를 금방 느끼실 거예요. 알아채실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좀 그만들 좀 올리시라니까 다 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정책 아카데미에서 뭐 어땠습니까? 일자리는 이런 방식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은 일자리로 다 직결된다라고 했죠. 예.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기착점이자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죠. 양질의 일자리라고. 예.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고민해 보시라고 이렇게 했을 뿐이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양질의 일자리를 경쟁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대안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파이들이 와가지고 이게 다른 식으로 막 왜곡을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걸 이제 너무나 많이 또 경험을 했고,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많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직접 이제 제가 정권을 잡으면, 그때 이제 텔레비전 앞에서 나가서 국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일자리가 중요하다. 모든 것의 그 궁극적인 목표점이자 지향점이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지금 새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야 돼 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 좋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뭐 필요하다면 늘려야 되겠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를 공무원 수가 안 늘어 공무원 수가 부족하고 공기업 부문에 이렇게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일자리가 지금 이렇게 없고 부족하는 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조선업이 저렇게 힘들어진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쟁력을 잃어. 공무원들 숫자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공기업에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 하고 경쟁력에서 밀렸거나 아니면은 세계 그 조선 시황에서 수요가 막 이렇게 확 줄어가지고 그래서 감당을 못 하든지 아니면은 분식회계라든지 사기친다든지 엉터리 경영을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공무원 일자리하고 또는 뭐 공공부문의 이렇게 일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그런 데에 있는 그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유지를 해주면 굳이 그 복지네 뭐네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 일자리로서 자기 삶을 자기가 다 건사하게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 안 해주니까, 안 하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공무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늘린다라는 식으로 나온 것 아니냐. 야, 이게 요즘 그 댓글 같은 걸 보면요, 뉴스에. 모든 거는 다 자유한국당 탓이야. 그러니까 1위예요. 네. 거기에 제일 찬동이 많은데, 이거 말고, 요즘 이거는 또 다른 게, 소장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빗대에서 그냥 우스갯소리 말씀드려보고요. 지난번에 대선 때, 추미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만금 사업 얘기를 하면서. 그 가기 전에, 그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금 심각하다, 일자리 문제가. 아주 급하다, 위기적인 상황이다. 예, 재앙 수준이다.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가. 일단 오늘 그 시정 연설상에서는 이 실업률 통계 수치 자체가 사상 최악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통계 수치 말고 실질 청년 실업률이 25%. 그래서 4명 중 1명이 실업자고 그래서 뭐 청년들이 자살하는 율도 늘어나고 이런 게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이게 방치하면 더 심각해진다. 이게 국가적 재난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국가를 경영한다라는 거 했을 때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누가 떠드는 소리라든지 그냥 선동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국가를 경영하면 반드시 그 부메랑을 맞게 돼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그 부메랑을 자기가 맞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일자리 문제에도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위기다, 재앙 수준이다, 이거 뭐 이렇게 지금 한시가 급하다라고 이렇게 떠도 된다면, 그러면 지금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그렇진 않죠. 구조적으로 이게 좀 오래된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야당 시절에는 뭐 했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국가를 경영한다라고 하면 그게 맞든 틀리든 공신력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정부 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라든지 사실적인 어떤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네. 그게 신뢰할 만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자리 문제가 절박하다라고 하면은 통계청이 발표한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동향 통계를 이제 참고를 해야 되겠죠. 네. 네. 만약에 그게 엉터리라고 한다라면, 그게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통계가 엉터리라고 한다라면, 정말로 일자리가 심각한지 아닌지조차도 문재인 대통령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통계청이 통계가 엉터리라고 한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통계가 엉터리인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아냐, 이 객관적으로. 그 통계청의 통계 말고는 일자리 문제를 그렇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통계청의 통계를 보자 이거예요. 네. 실업률은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한 16, 7년 동안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에도 거의 4% 미만이었어요.
거의 변화가 없이 4%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4% 밑에서 3%대에서 왔다 갔다 조금 나쁘다 하거든요. 4% 이런 정도예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뭐 3.7, 뭐 3.8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업률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한 한 달 동안의 실업률이나 그 직전의 실업률이나 1년 전의 실업률이나 3년 전의 실업률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다음에 취업률로 보면 취업률은 뭡니까? 이제 취업한 사람들의 비율이죠. 이건 계속 늘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최고 수준에 와 있어요. 취업자 수도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때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고, 지금 이제 2014년부터 쭉 올라가지고, 그 실업자 수만 2014년부터 좀 높아져서, 그 거의 이제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그 9년 그때보다는 아직은 낮아요. 낮지만 실업자 수는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실업자 수가 늘어난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2014년부터. 그러니까 최근에만 늘어난 게 아니라 2014년부터 실업자 수가 팍 뛰었어요. 그러니까 팍 뛴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한 이제 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실업자 수가 뛰었다라고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다라는 것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취업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취업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업률은 안 늘어나고 있고. 실업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갑자기 2014년부터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팍 늘어났다라는 것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럼 뭐 55세에서 많이들 정년 퇴직하고 나와 그런 어떤 그런 거겠죠. 장년층들? 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 통계에 기반한 그 어떤 그 정책이랄까 아니면 추경이랄까 일자리 관련한 예산 집행이랄까 이런 걸 해야 되지. 대통령이 통계청의 통계 자체를 부정을 해버리면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뭐 청년 실업률이 뭐 24%, 25%?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예컨대 이제 이제 연령대별로 실업률을 다룰 수 있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른바 이제 이제 광의 실업률이라는 걸 이제 통계청이 몇 년 전, 2, 3년 전부터 이제 내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3%대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군대 간 사람이나 취업을 미루고 그냥 휴학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공무원 공시적 뭐 이런 거 한 사람이나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실업자라고 간주했을 때 실업률이 얼마냐 했을 때 한 10% 정도거든요. 10%면 이제 그 미국 수준이에요. 그 광의 실업률로 치면은 미국 수준이에요. 지금 미국이 뭐 완전 고용 상태에 있어요. 한 예. 5%좀 언더라고. 지금 4%, 예. 4.3%까지 떨어졌어요. 미국이 4.3%. 그러니까 우리는 왜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를 못 하나요?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아, 또 새치겠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자리 창출을 떠들 때 그럼 한국 경제 현재 상황이 어떻냐? 그러면은 한국 경제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나 성장률은 어떻고 이 성장률 상태에서 최대한 고용할 수 있는 어떤 고용 수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완전 고용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막 질러대버려야 걔나 손 아무나 그냥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경영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막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웃기는 국가 경제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잘 될 리가 없어요. 이게 DJ 정부는 뭘 몰랐고 그냥 그런 세대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노무현 정부는 이제 386 운동권 했다 이거예요. 뭐 반독재하고 반민주하고 막 하면서 그건 이제 공부를 했겠어요. 도망가고 뭐 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다가 민주화되고 나서는 이제 실업자 신세로 이렇게 빙빙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국가 경영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는 소리가 맨 운동 이야기만 하고 이념 이야기만 하고 하다가 그래서 노무현 정부 말아먹어 버렸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뭐냐 이거예요. 그거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벗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하는 그 모습은 똑같아요. 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이거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뭐 정책실장 무슨 또 뭐 경제를 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무슨 뭐 사회정책 뭐 저쩌고 또 뭐 경제부총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대통령이 추경 관련해서 일자리를 이야기하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안전고용 그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 후반 내지는 4%까지 돼 있는데 이 수준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든지 하다못해 그걸 말을 안 하더라도 하다못해 무슨 이렇게 그 보도문 자료에다도 좀 써놓는다든지 전부 저는 안 봤지만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운동권 이야기예요. 운동권식의 표현이에요, 전부 다. 이번에 사실 끝나고 나서 감정적인 표현으로만 이렇게 채웠다라는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FRB 같은 거 봐보세요. 어떻게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인플레하고 실업률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연구 분석을 다 해서 하잖아요. 미국은 이제 이런 그 금융 정책은 FRB 딱 이렇게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네. 예, 한국이야 이제 좀 다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 대통령이 그 명색이 처음 이제 취임해가지고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비슷하게 추경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 없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머지않아서 부메랑을 맞게 돼 있어요. 머지않아서. 근데 지금 언론이나 어디에서도 다 이게 거의 호평일색인데 정말 이런 그러니까 정권 초기니까 지금 뭡니까 문자폭탄 뭐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적폐청산 한다니까 저쪽 수고언론은 지금도 몸살이어야 되는 상황이고 적폐청산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지. 정권 자체가 지금 출범이 지금 안 됐잖아요. 이것도 좀 어처구니 없죠. 내각이 무슨 지금 이렇게 1년 정도나 지금 정부가 공백 상태예요. 정권 잡아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정권을 잡았냐 이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슨 이렇게 더민당이 이렇게 집권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어. 우리가 정권을 잡을 생각을 꿈에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연히 최순실 박근혜 게트가 터져가지고 얻어 걸린 거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통계청 좀 어떻게 좀 손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통계청의 문제도 있죠. 통계청도 고쳐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정책 결정권자들이 통계를 읽을 줄을 알아야죠. 이제 공무원 사회나 관료 사회는 일반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걸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통계 자체 신뢰성 문제는 우리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잖아요.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얼마나 개판이야. 그다음 저번 선거 때는 어쩌다가 소가 뒷걸음쳐가지고 쥐 한 마리 잡은 꼴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네. 그건 뭐 이렇게 또 그 이야기하면 또 시간 가니까 뺍시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야기하기를 하고. 어쨌든 지금 그 통계청이 근데 이제 고용동향 통계를 내는데 실업률이나 이런 걸 매달 내요. 네. 전국에 그러면 취업자 수가 2,600만 명이에요. 네. 그다음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 안에 이제 실업자가 한 100만 명 가까이, 한 몇십만 명 정도 있나요? 100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인가? 몇만 명인가? 5%라고 하면은 5%면은 한 10만 명 정도가 5%. 한 30만 명 정도 실업자라고 치면 전체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2,650만 명 있다라는 소리. 그럼 그런 걸 매달 조사해가고 통계를 발표를 해요. 실업률이 몇 프로고, 취업률이 몇 프로고, 취업자 수가 몇 명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통계청이 무슨 수로
전국에 5천만 명 되는 가운데 아니면 성인 가운데 15살 이상의 성인들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성인이라보다는 15살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 지금 취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업 중입니까? 당신 일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걸 매달 무슨 수로 물어보고 확인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표본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표본 조사를 찝어서 미국 같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은 이렇게 그런 통계 조사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통계 조직이 방대해요. 미국은 저렇게 경제가 크고 나라가 큰데도 통계가 한국보다 더 빨리 나와요. 맞아요. 더 정확하고 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정도로 이렇게 통계가 빨리 나올 정도라면은 통계에 관련한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분기별 GDP 성장률이 오히려 그 큰 나라들보다 더 빨리 나온다면서요? 그런 것들은 또 이상하게도 뭐 비슷하게 한 일주일 정도 차이 나는데 뭐 비슷하게 나오는데 한국은 뭐 좀 이제 통계 추출 방법이나 통계 계산 방법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 역시 국산이야. 네. 그러니까 비하하시는 거예요? 신토불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는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지금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가 경영은 지금 소프트웨어 문제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이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 같으면은 이제 그 통계조사를 어떻게 하면은 그 기업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의 급여대장을 다 조사를 해요. 급여대장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쫙 민간 조사 기관도 그런 걸 이제 급여 대장에서 이제 조사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취업자 수가 몇만 명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급여 대장이라든지 어떤 뭐 일반 개인이라든지 샘플 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보완해가지고 정확도라가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죠. 한국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어떤 그 고용 통계 관련해서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들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설문지 돌리고 기업한테 좀 이번 달에 몇 명 채용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실업률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17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없어요. 예전에 그거 생각나요. 예전에 경제시평에서 한번 한국, 미국, 일본의 그 소득구조 이야기 하시면서 국세청 통계하고 이 통계청의 고용 통계가 다르다라고 굉장히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 지적한 적이 그게 국세청 통계가 정확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몇백만 명 차이가 났어요. 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죠. 그러니까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은 1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과 그것과 관련한 이제 정부 예산안 발표 그리고 통계 문제점 여러 가지를 좀 짚어보았습니다. 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